제주도 우한 폐렴 환자의 비상이 걸린 가운데 중국에서는 의사가 숨진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최강욱 비서관 기소가 날치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최 비서관에 대해 먼저 추미애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또 윤석열 패싱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귀성, 귀경 차량이 몰려 종일 극심한 정체가 벌어졌습니다. 실향민들은 합동 차례로 그리움을 달랬고 파병장병들은 가족에게 설 인사를 보냈습니다. 보수야당 통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야는 설 민심을 잡으려고 현수막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유럽에서도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나왔고 청정 지역으로 꼽히는 호주 그리고 네팔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의 확진자도 1,3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41명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우한 폐렴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뒷북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까지 숨지면서 공포는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상에 누운 환자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줄줄이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시신은 천에 쌓여 그대로 복도에 버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환자가 속출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의료진도 절규합니다. 중국이 엿새 안에 1000개 병실을 갖춘 병원을 짓겠다며 긴급 공사에 나섰지만 그때까지 몰려드는 환자를 감당하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인구 1100만의 우한을 비롯해 16개 도시가 봉쇄된 데 이어 자금성이 40년 만에 문을 닫았고 상하이 디즈니랜드도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사망자는 24일 기준으로 41명,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의 62살 의사도 결국 숨졌습니다. 확진자도 1,300명을 넘어 티베트를 제외한 중국 전역에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2살배기 아기도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에서 3명의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유럽 대륙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네팔,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도 처음 환자가 확인되면서 우한 폐렴은 전 세계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태국에선 환자가 5명으로 늘었고 미국 시카고에서 1명, 일본 2명씩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이렇게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명절 연휴에 매일 수만 명의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가장 많은 중국인들이 이번 명절 기간에 방문한다는데 한국이 안전지대라 더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가 중국 여행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주요 관광지는 한국을 찾은 중국 유커들로 북적였습니다. 유커들은 중국에 비해 한국이 안전하다며 방문 이유를 설명합니다. 韩国国内比现在比较严重，韩国还比较少，我们还觉得挺放心的。 중국에서 상점과 영화관이 대부분 문을 닫고 외출이 힘든 것도 한국을 찾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비행기로 몇 시간이면 올 수 있는 한국이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暂时不会去，对，大家都建议就是不要去人太多的地方。 매일 유커 수만 명이 찾아오면서 걱정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입니다. 당장 명절 연휴가 끝난 뒤가 걱정입니다. 잠복기가 끝나고 발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되긴 하죠, 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하니까 명절 끝나고 나면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좀. 춘제 기간 유커들의 방문은 앞으로 일주일 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요 관광지의 상인들은 혹시 모르는 전염 가능성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아직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확진 환자의 상태도 아직까지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에 조금 전 보신 대로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보건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전체가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검역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휘진 기자입니다.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치료받고 있는 55세 남성은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근무하던 이 남성은 상하이로 이동한 뒤 김포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인천공항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항과 항만에 대한 검역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 지역을 우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하고 모든 입국자들로부터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받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의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인 3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두 번째 확진자와 가까이서 접촉한 가족과 동승객 등 69명에 대한 추적 관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추가 발생한 의심 환자 7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는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판이 설치됐습니다. 보호자 1명 외엔 입원 환자에 대한 면회도 막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제한되고 있고요. 이제 병동 같은 경우에는 면회 객실도 폐쇄를 했고. 지역사회 감염 우려로 의료기관들도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청와대와 검찰의 심상치 않은 갈등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최광욱 비서관이 조국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죠. 법무부는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감찰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법 규정을 좀 보시죠.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 기소 시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최 비서관은 어제도 청와대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이 규정을 왜 최 비서관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건지 최지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선 최광욱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검찰 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보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대통령 참모가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하며 쿠데타라고 반박한 배경에 이 같은 내부 기류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다급히 기소를 감행한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함의가 있습니다. 청와대 일부 참모는 SNS를 통해 지검장 패싱, 위임 전결 위반이라며 기소가 위법임을 주장했습니다. 최 비서관이 피의자로 전환되면 검찰에 출석할 수 있다고 했던 기존 입장도 날치기 기소라 응할 수 없다로 강경해졌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는 형사사건 기소 시 직위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기소 과정을 감찰하겠다고 한 만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불구속 기소된 전병헌 당시 정무수석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자진 사퇴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그 자리에 내려와서 겸허하게 검찰의 조사에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최 비서관은 설 연휴 첫날인 어제도 청와대에 출근해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검찰에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원칙이 지금 깨진 상황이죠. 추미애 법무장관이 발탁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노골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최광욱 비서관을 기소한 문제를 보고할 때도 추 장관에게만 먼저 보고하고 윤 총장에게는 하루 늦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을 취재하는 조정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광욱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한 지난 2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에게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했습니다. 검찰보고 사무규칙 제2조를 보면 검사장은 사무보고 관련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장관에게 동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지검장도 이 규칙에 따라 당시 보고자료를 대검에도 접수하려 했지만 7분 만에 회수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는 이튿날인 24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이뤄졌습니다. 이를 놓고 또다시 윤석열 패싱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해 추후 절차를 거쳐 보고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보고 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에 대한 보고도 24일 밤 11시에 접수한 것을 보면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날치기로 규정하면서 감찰권 행사를 예고했죠.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기소를 했는데도 이성윤 중앙지검장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문제가 과연 감찰 대상이 되는 건지, 실제 감찰은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부 법조팀의 한송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법무부가 감찰 중인 감찰 대상은 누굽니까? 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고영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 두 사람입니다. 법무부는 이 두 사람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할 때 검찰청법과 위임 정결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나 승인이 없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가 콕 집어서 말한 건 아니지만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윤 총장도 감찰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지검장에게 직간접적으로 모두 4차례나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감찰 조사가 개시되면 윤 총장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권한으로 윤 총장을 견제하겠다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0일 검찰 인사 때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면서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었습니다. 어떻게든 윤 총장을 감찰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두 가지 다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검 감찰 조직은 윤 총장 휘하에 있으니까 법무부 감찰국을 활용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실제 감찰 가능성, 징계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수장 자격으로 내린 지시에 대해 감찰할 수 있는지부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 라인을 거친 법조계 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윤 총장 지시가 정당했나 부당했나의 문제일 뿐이지 감찰 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전례로 볼 때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뒤집어 보면은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윤석열 총장의 말을 또 안 들은 부분도 있잖아. 이것도 이제 항명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검장의 지시불이행을 직무유기 내지는 항명으로 간주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추 장관이 단행한 2차례 인사를 통해 법무부가 사실상 감찰 라인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박은정 신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을 지낸 이종근 인천지검 1차장의 부인입니다. 또 윤 총장이 대검 감찰 라인을 동원할 수는 있겠지만 대검 감찰 1, 2과장과 대검 감찰 단장도 새로 교체됐습니다. 감찰을 하더라도 윤 총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왜 고립무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좀 되는데, 자, 그런데 검찰총장을 법무부가 이렇게 감찰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2013년 최동우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 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했지만 사실상 최 전 총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실제 감찰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최 비서관 기소를 놓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된다면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이 감찰 문제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도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될 듯합니다. 한송원 기자가 열심히 더 취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네, 우한 폐렴과 검찰 소식 등 걱정스러운 뉴스부터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온 가족이 모이는 따뜻한 설날입니다. 지금쯤이면 벌써 아쉬운 인사를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교통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요금소에 권영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권 기자, 하루 종일 극심한 정체를 빚었을 텐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고속도로 정체는 오후 4시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귀성길 정체는 한 곱이 넘겼습니다만 서울로 올라오는 방향은 여전히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고속도로 화면 보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 부근입니다. 부산 방향 차량은 제속도를 내는 반면 서울 방향은 거북이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성 휴게소 부근 서울 방향은 꽉 막혔고 목포 방향은 수월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모가 부근은 양방향 모두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도시에서 출발하면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에서 5시간 20분, 광주에서 4시간 20분, 대전에서 2시간 50분, 강릉에서 3시간 10분으로 예상됩니다. 정체가 풀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평소에 비해 1시간 넘게 더 걸리는 수준입니다. 당초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교통량을 604만 대로 예측했는데 현재까지 450만 대 넘는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정체가 귀성길은 저녁 11시쯤, 귀경길은 내일 새벽 2시쯤 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자정까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요금소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오고 가는 길이 이렇게 막히고 지루해도 설날 아침 함께 차례를 지내고 세배하고 또 도란도란 대화하는 시간이 있기에 고단하지 않죠.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도 중동 지역에 파병된 장병들도 멀리서나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설날 풍경은 유성현 기자가 담았습니다. 정성스레 차려진 설 차례상. 조상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온 가족이 큰 절을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손주들의 고사리 손에 세뱃돈을 쥐어주는 할아버지. 얼굴에 웃음이 한가득입니다. 우리 손주는 원래 학교 가고 막내는 대학 가는데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원래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포근한 날씨 속에 추모공원에는 성묘객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묘소 앞에 놓인 꽃과 음식이 자손들의 정성을 보여줍니다. 임진각에 모인 실향민들은 북녘 땅을 바라보며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실향민들은 북쪽을 향해 절을 올리며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지난 이야기와 덕담으로 꽃을 피우는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고향으로 달려갈 수 없는 서럽고 안타까운 중동 지역 파병 장병들도 차례상을 차리고 고향 땅을 생각하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우렁찬 경례 소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국민 여러분께 대하여 경례. 오늘 하루 시민들은 세배와 덕담으로 오랜만에 푸근한 가족의 정을 나눴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태풍과 산불 피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입니다. 비좁은 컨테이너에서 쓸쓸한 설을 맞고 있는 이들에게 이승훈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지난해 10월 500mm가 넘는 물폭탄과 강풍을 몰고 왔던 태풍 미탁. 태풍 미탁은 88살 김정자 할머니의 56년 삶의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잠시 대피하는 줄 알고 왔던 컨테이너 생활이 벌써 3개월째. 김정자 할머니는 올해 설은 포기했습니다. 술 한 잔 부어놓고 그대로 지내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네. 아무것도 없어. 뭐 아무것도 이거는 숟가락도 하나 못 건졌다니까네. 갑작스러운 물난리를 피하느라 자재 도구도 제대로 못 챙기고 대피한 다른 이재민들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이렇게 비좁은 컨테이너에서 설 명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30제곱미터 남짓 컨테이너 안에서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차례는 꿈도 못 꿉니다. 애들도 오고 뭐 가족이 오면 뭐 해줘야 되는데 그 세간살이랑 뭐 아무 식기도 없고 이러다 보니.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들도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도 컨테이너에서 맞았습니다. 자녀분들 내려오지를 못한다는 거네요? 그렇지. 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잡자리 때문에 그러지 뭐. 와서 지낼 수 있는 비좁고 하니까.
잠깐이면 될 줄 알았던 대피 생활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의 명절이 쓸쓸하기만 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태가 많이 바뀌어서 명절에 가족과 함께한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취업 준비나 일 때문에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홀로 명절을 보내는 혼설족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명절 소비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늘게 썰린 떡과 함께 스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니 3분 만에 제법 든든해 보이는 떡국이 완성됩니다. 취업 준비 중인 이동현 씨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집 앞 편의점에서 혼자 명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설에 집에 내려가서 가족들하고도 만날 수 있는 즐거움도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웠었는데 여기 와서 떡국이나 도시락 같은 거를 먹을 수 있어서. 오색 잡채에 각종 나물 반찬까지 명절 한정판 도시락도 이른바 혼설족을 달랩니다. 이 편의점의 명절 기간 도시락 매출은 2년 연속 20%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설 연휴를 앞두고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가전을 내세웁니다. 간단한 밥과 요리를 할 수 있는 1인용 밥솥과 전기포트의 제품이 곽강받고 있습니다. 여행시장 판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여행사가 설 연휴 기간 항공권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혼자 항공권을 예약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서도 혼자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액티비티 상품이나 여행지에 대한 정보, 고객 리뷰 같은 서비스들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 두런두런 모여 덕담과 세뱃돈을 나누던 모습도 추억으로 사라질까요?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총선을 앞둔 정치권 움직임을 살펴보죠. 총선을 81일 앞두고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보수 통합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정계에 복귀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김보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KBS 여론조사에서 보수 야당 통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0.7%였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보다 13.2%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지지자들의 통합 찬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통합 범위에 대해선 한국당과 새보수당, 우리공화당, 안철수계 등을 아울러야 한다는 답이 44.6%였고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양당 통합이 19.6%, 한국당과 새보수당, 공화당의 3당 통합은 12.4%였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계 복귀에 대해선 70.6%가 기대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역별로는 4년 전 국민의당에 표를 몰아준 호남에서의 부정적 답변이 77.4%였습니다. 대한신당과 평화당, 바른미래당 호남계가 안 전 대표를 뺀 통합을 물밑 논의 중인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제가 맨 먼저 만났어요. 중도 보수 신당을 만들어서 제3세력을 만들자. 보수 통합과 제3지대 통합 논의 모두에서 빠지면서 입지가 좁아질 경우 안 전 대표가 중도 보수 통합 논의에 전격적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명절에는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비 후보들은 유권자의 눈길을 잡는 데 총력전을 펴게 되죠. 길목마다 내걸린 현수막을 보면 한 표가 얼마나 아쉬운지 그 절박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 명절 현수막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이태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각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입니다. 웃음을 유발하는 재치 있는 문구부터 총선 전략을 담은 문구까지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각 정당들이 명절 민심을 잡기 위해 어떤 메시지를 선택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건 키워드는 국민입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다며 민생을 챙기는 여당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당은 기업의 기운을 살리겠다며 현수막을 통해 정부 실정을 부각시켰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찾겠다며 보수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과 청년기본법 등 20대 국회 입법 성과를 내세웠고, 새로운 보수당은 신생정당답게 당명 알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의당은 20, 30대를 겨냥한 재치 있는 문구로 젊은 층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우리공화당, 전진당도 총선 메시지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협상 실종을 불러온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홍보하는 현수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는 쇄신과 물갈이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당선자를 최대치로 늘려야 하는 현실론과 충돌하게 됩니다. 인지도가 높은 현역들을 새 인물로 바꾸는 게 쉽지 않은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당은 텃밭인 대구 경북에 더해 서울 강남권에서도 대대적인 물갈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번에는 강남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이른바 강남 3구는 오랫동안 보수 우세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19대 총선에선 강남 3구 전 지역을 새누리당이 석권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전엔 3곳을 민주당에 내줬고 현재 한국당은 4개 의석만 갖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가 옛말이 됐지만 불출마자는 아직 없습니다. 특히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그래서 TK 지역과 함께 강남 역시 큰 폭의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공천관리위는 강남 교체 폭과 정치 신인 투입을 고심 중입니다. 한 공천관리위원은 우세 지역인 만큼 공천을 통해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초 강남 일부 지역과 인근 동작을을 묶어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종로 전통시장을 찾은 이낙연 전 총리가 특정 언론사 수첩을 사용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 전 총리는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쓴다고 했습니다. 기자 출신인 이 전 총리는 해당 언론사 수첩을 쓰는 모습을 수차례 노출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이번 총선에는 유난히 내부 고발자들의 출마 선언이 많습니다. 내부 고발은 순수성이 없다면 특정 세력을 궁지에 몰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조직을 팔았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고발의 순수성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총선에 출마하는 내부 고발자들의 진정성에 맞췄습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폭로했던 박창진 전 사무장. 이런 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그 변화의 시초가 됐으면 좋겠고요. 박 씨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익 제보자이자 권력의 포갑으로부터 생존한 제게 주어진 이 숙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에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이탄희 전 판사는 민주당의 제10호 영입인사가 됐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폭로했던 이수진 전 판사도 민주당 공천을 받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을에 출마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법원 내에서는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란 비판이 쏟아졌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탄희 판사 출마에 대해 공익 제보를 국회의원 자리랑 엿바꿔 먹은 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과천 의왕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장진수 전 행정안전부 주무관도 내부 고발자입니다. MB정부 때인 2012년 청와대 지시로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했다고 폭로한 인물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이종원 씨를 영입했습니다. 이 씨는 농약 비료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인물입니다. 제가 대단히 정의롭고 올바르라서 이런 공익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제 당심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공익신고를 했고.
광주 광산 을 지역은 내부 고발자 간의 맞대결 여부로 관심을 모읍니다. 이곳은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방해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지역구죠.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씨 의혹을 폭로한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이 이곳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들 국회에 들어가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금배지가 목표였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많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내부 고발이 조직의 검은 환부를 드러내는 측면도 있는 만큼 정치권의 적극적인 영입을 나쁘게만 볼 건 아니라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훗날 역사는 이들이 정의의 편에 섰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팔았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서로 칼을 찼다입니다. 예, 지금 이제 검찰 인사 이후에 청와대와 윤석열 총장 사이에 상당히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인데 네. 제목을 보니까 뭔가 이제 전운까지 감도는 그런 네. 분위기예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최근 그 사면 초과에 놓인 윤 총장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검찰 인사와 최강욱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이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7년 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총장이 당시에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고 법무부는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렇게까지 법무부가 하냐 이런 건데 아마 지금도 심정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윤 총장이 지금 보니까 눈에 다리끼도 나고 이제 술도 지금 안 마시고 있다고 하던데 이제 검찰 인사를 보면 윤 총장의 이제 손발이 잘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손가락 발가락까지 잘렸다 이런 말까지 지금 법조 기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서로 칼을 찼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윤 총장은 그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여권의 반발이 한창일 때 국정의 방해나 이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나의 충심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그런 충심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판이 됐죠. 최근 청와대나 법무부의 움직임 또 발언을 보면 사실상 윤 총장을 불신임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임이라는 표현을 바꿔보면은 이제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기류까지 읽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임기가 2년이잖아요, 검찰총장. 작년 7월에 임명이 됐으니까 아직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1년 반을 청와대하고 함께 갈 수 있냐 이것도 지금 관심이에요. 네, 이번 인사를 보고 또 그 윤 총장으로서도 이제 청와대와 갈 길이 다르다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서로 칼을 찼다는 말도 윤 총장의 그런 심정을 대변한 말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윤 총장 수족에 다 잘렸다는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공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손발이 일단 다 잘렸잖아요. 이제 물을 못 떠먹습니다. 손도 없고 발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달빛 예,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예,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칼을 차겠다는 게 청와대를 향한 이제 수사들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걸 텐데 이제 문제는 수족이 다 잘려나간 상황에서 이런 수사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그 유재수 검찰 무마 사건에 연루된 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기소 가능성이 거론이 됩니다. 수사팀 차원에서 이미 기소 의견을 냈지만 새로 부임한 그 고기영 동부지검장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대에도 이 최강욱 비서관이 불구속 기소된 것처럼 윤 총장의 결심이 있다면 전격 기소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카드도 검토가 가능할 겁니다. 예, 서 기자 말대로라면 법무부와 검찰이 이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서로 칼을 찼다의 느낌표는
권력과 권력의 충돌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권력과 정치 권력이 현재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어느 쪽이 정의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가려질 겁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수사 방해가 검찰 개혁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가 어려운데 특히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검찰이 반드시 실체를 규명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의겸 분할 기부 외입니다. 예, 전북 군산에 출마를 좀 준비하고 있죠.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얘기인데 네. 이 공천 적격 여부 이게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있다고요? 네, 김 전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의 후보자 자격 검증에서 지금 심사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대변인 시절 매입한 흑석동 건물을 팔아서 1년 5개월 만에 8억 8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게 부동산 투기라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차익을 얼마나 기부했는지가 논란입니다. 근데 이제 차익을 기부한다고 부동산 투기 의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닐 텐데 네. 이제 얼마를 기부했는지는 좀 따져봐야겠네요. 네, 세금과 부동산 중개료 또 대출 이자 등을 전부 제하고 실제로 기부한 액수는 3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있는데요. 가장 논란이 되지 않고 원만하게. 궁금한 거는 이제 어디에 그럼 기부를 했느냐 이건데 이거 취재가 됐습니까? 네, 그 학생들을 돕는 모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장학재단에? 네. 그러면 장학재단에 3억 9천만 원을 다 기부한 건가요? 네, 취재 결과 그 김 전 대변인은 먼저 3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검증위가 구체적인 액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9천만 원을 같은 재단에 추가로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단 기부 약속은 지킨 걸로 볼 수가 네. 있을 텐데, 자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두 차례나 후보 적격 심사를 보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혹시 기부를 적게 하려고 나눠낸 게 아니냐는 일부 위원회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김 전 대변인이 건물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친척에게 빌린 1억 원의 이자 지급액이 이 시세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투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일단 투기로 보기는 힘들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기로 보기가 힘들다? 네. 근데 고위공직자가 이제 이 돈 저 돈 다 끌어모으고 은행에서도 이제 몇억 원씩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개발 지역에 이제 상가를 산 게 이제 투기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어떤 게 투기인지 국민들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텐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군산에 공천을 준다 이런 건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기로 보기는 조금 힘들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후보자 적격으로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입니다. 다만 검증이 외부 위원들 가운데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실제로 있어서 여론의 향배가 추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공천을 줄지 여부는 이후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할 문제긴 합니다. 예. 근데 정부가 이제 부동산 급등에 대해서 투기 세력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김 전 대변인이 실제 공천이 된다면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의겸 분할 기부 외의 느낌표는 비판 여론 잠재우려는 카드로 하겠습니다. 예, 진행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지금 저렇게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출신, 요즘 말로 하면 이 진문이 아니었다면 김 전 대변인 공천에 당이 이렇게까지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석균 씨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본인 잘못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도 이제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당이 전방위로 압박을 해서 이제 사퇴까지 이어졌는데 이번엔 좀 다르다. 뭔가 좀 청와대 출신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터키 동부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20명이 넘고 다친 사람도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상점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밖으로 대피합니다. 곧이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물건이 쏟아집니다. 집안 전등이 흔들리고 가구가 넘어져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밤 9시쯤 터키 동부 엘라즈 근처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2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터키 재난위기관리청이 밝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92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물 잔해에 갇혀있는 사람이 30여 명에 달해 구조와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 지진은 시리아와 이란, 레바논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만큼 강력했습니다. 벌써 여진이 수십 번 이어졌는데 터키 재난청은 강한 여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무너진 건물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밤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밖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터키는 단층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1999년에도 이스탄불에서 90km 떨어진 이즈미트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해 17,000여 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설 연휴에는 가족과 함께 극장을 찾는 분들이 많아 즐겁게 볼 수 있는 코미디 영화가 강세입니다. 영화 극한 직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올해도 그 흥행 계보를 이으려는 작품들이 줄을 잇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어머니 집 한 채 사드리고 중형차 한 대 사드리고. 내가 기안84보다 못한 게 뭐야? 아빠도 아빠 얘기를 그려. 영화 히트맨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국정원을 나온 전설의 암살 요원이 술김에 1급 기밀을 만화로 그리면서 국정원의 타깃이 되는 코믹 액션 영화입니다. 그런 가장들의 어떤 노고가 담긴 하지만 그 꿈을 잃지 않는 긍정의 에너지가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미스터 주에서는 국정원 요원이 사고 이후 갑자기 동물들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해 동물들과 합동 수사를 펼치며 VIP 판다를 찾아 나섭니다. 동물 소재 스토리에 화려한 더빙 라인업이 재미를 더합니다. 제가 강아지 속도에 맞춘 적이 있었어요. 제 평생 그렇게 빨리 뛰어본 경우 없던 것 같아요. 훨씬 나아. 저지면 안 돼요! 얼마나 비싼 건데! 영화 해치지 않아는 망한 동물원을 살리기 위해 직원들이 동물탈을 쓰고 위장 근무한다는 기상천외한 설정과 배우들의 동물 연기가 웃음을 자아냅니다. 명절에는 가족 단위로 극장 관람을 하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코미디 영화를 선호하고요. 제작자들도 주로 코미디 영화를 개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초 1,600만 관객을 모은 극한 직업처럼 올해도 코미디 영화들이 흥행몰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보냈습니다. 새해 선물로 골 사냥도 준비 중인데요.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아시아 챔피언십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46일 만에 골과 몸을 노리치전 결승골로 해소했던 손흥민. 축구 게임 속에서는 직접 손흥민 캐릭터를 조종해 득점을 만들어내고 환호합니다. 골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고 기분 전환까지 마친 손흥민이 오늘 밤 FA컵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2경기 연속골, 시즌 12호 골사냥에 나섭니다. 발렌시아의 이강인도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메시가 이끄는 리그 1위 바르셀로나를 홈으로 불러들여 승리를 노립니다. 팬들의 새해 인사도 전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고 꼭 행복하세요, 모두들. 9회 연속 올림픽 진출 역사를 써낸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김학범호도 맹훈련 중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십 우승 전적이 없는 만큼 이번에 사우디를 반드시 꺾고 또 한 번 역사를 쓴다는 각오입니다. 우리가 진짜 여기까지 힘들게 왔잖아. 이제는 3경기 남았어. 3경기 마지막에는 진짜 우승을 못할 수 있도록 하자. 이국 땅의 태극 전사들이 우리 축구 팬들에게 새해의 골을 선물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TV조선 장동훈입니다. 무수한 파란 점들이 모이고 모여 약 200cm의 큰 화폭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 김한기 화백의 대표작입니다. 평소 무제로 작품을 내놓던 것과는 달리 이 그림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광섭의 시 저녁의 마지막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사람의 인연과 만남, 헤어짐, 그리고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이 시를 읽고 김화백은 붓을 들었습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찍듯 고국에 있는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점 하나,
그리운 풍경을 떠올리면서 점 하나를 찍고 또 찍었습니다.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는 설 명절입니다. 요즘 명절마다 SNS에 공유되는 게 있습니다. 명절 잔소리 메뉴판입니다. 취직 언제 하냐는 질문은 20만 원, 결혼 언제 할 거냐,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는 각각 30만 원, 50만 원입니다. 이런 말 할 거면 돈을 내라는 거니 하지 말라는 얘기죠. 무심코 하는 말 때문에 명절이 두려운 명절 포비아라는 단어도 생겼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혼자 설을 보내길 희망하고 실제로 4명은 가족 모임에 불참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한기 화백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미국 뉴욕에 묻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또 내 곁을 떠나면 그리워질 존재, 우리 가족이죠. 그리움이 사무치기 전에 상처 주는 말보다는 등 한번 토닥여 주시고 또 잔소리 같지만 실은 덕담하는 부모님이나 친척들 손 한번 꼭 잡아주면 어떨런지요.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설, 그리운 가족이었습니다. 설 연휴 내내 봄처럼 포근하겠고요. 내일은 동해안에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설 연휴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